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의 가장 중요한 꼭지 중 하나인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실습도 이론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토픽 모델링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LSA 알고리즘과 LDA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 조상격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원리를 살펴보는 게 핵심 목표가 되겠고요. 실습은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다루게 될 텐데, 각각의 핵심 기능들이 우리 LSA, LDA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다룰 때에는 복잡한 내용이지만, 얘를 코드로 구현하는 거는 우리가 구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현하지 않고 패키지에서, 우리는 이제 젠심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패키지에서 많은 기능을 이미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부분은 코드 한 줄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코드가 이제 길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그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구조를 만든다라든지 파일의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듬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코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실습 시간에는 크롤링 때 했던 것처럼 토픽 모델링의 큰 흐름, 그 원리 관련된 코드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텀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또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구현해 놓은 코드를 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량이 많아서 글쎄요, 한 주에는 못하는 내용이고, 두 주 하기에는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한데 1.5주? 네, 아무튼 저희 진도상으로는 오늘 토픽 모델링 이론과 실습을 합쳐서 2주차 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실 때 2주차 진도라는 거를 감안해서 시청하시고 공부하실 때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토픽 모델링의 개념과 특히 LSA, LDA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론적인 측면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젠심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 실습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론적인 부분이 다소 실습보다는 길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난이도나 중요한 것은 이론도 어렵고 중요하고 실습도 어렵고 중요하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블로그 하나를 적어 두었는데요. 아마 자연어 처리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 블로그를 한 번쯤은 다 참고를 하셨을 텐데, 굉장히 내용이 잘 돼 있고요. 방대한양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고,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수시로 요긴하게 잘 참고하는 블로그인데, 이번에 명시한 거는 특히나 오늘 요 토픽 모델링 부분을 다룰 때에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다가 혹시 좀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블로그를 직접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코드에 대한 얘기는 한참 뒤에나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LSA,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LSA는 토픽 모델링의 개요를 행렬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LDA는 확률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게 될 텐데, 최근에는 LDA와 LDA의 후손들이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패키지들도 LDA 기반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CS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서 LDA를 제공하지 않고 LSA를 제공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LSA와 LDA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대등하게 다루겠지만 실제 코드를 볼 때는 LDA 위주로 다룰 거고요. LSA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 줄 정도를 다룰 예정이에요. 이 토픽 모델링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은 얘네들이 다 코드 한 줄씩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함수 한번 호출하면 되는 건데 고빈도 순으로 어휘사전을 생성하는 일, 그리고 단어의 토픽 가중치를 도출하는 거, 문서의 토픽 가중치를 도출하는 거, 토픽의 주요 단어를 도출하는 거. 자, 이 내용이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맨 위에 거 고빈도순 어휘사전 생성은 큰 문제가 없겠고요. 자, 각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 얘랑 이제 얘가 서로 대꾸가 되게 되는데 4번 먼저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어떤 토픽이 있는데 그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중요한 것부터 뽑아봐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토픽에 A라는 단어는 0.2만큼 중요하고 B라는 단어는 0.1만큼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위에 거는 거꾸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가 1번 토픽에서는 요만큼 중요하고 2번 토픽에서는 요만큼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운데 끼인 애는 뭐냐면 문서의 토픽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즉, 이 문서 안에 토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토픽이 0.3만큼 있고 2번 토픽이 0.2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웨이트를 도출을 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토픽 모델링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는 뭐 물론 텍스트 파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토픽 모델링 결과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엑셀에서 열어볼 수도 있고 한데 보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양한 시각화 툴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저에게도 익숙한 파이 LDA Vis라는 툴을 우리가 사용해 보는 것을 실습 시간에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코드들을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은 다음과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요 코드들은 전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코딩하는 부분은 포문을 돌린다라든가 아니면 자료 구조를 생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뭐니 해도 오늘의 핵심 라이브러리는 젠심이 되겠고요. 자, 젠심은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 패키지고 굉장히 많은 서브 패키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할 것들, 자, 젠심.코포라라는 거에서 어휘사전을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거고요. 실제로 토픽 모델링, LDA 분석, LSA 분석을 할 때는 젠심.모델즈라는 서브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 이 모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단어의 토픽 가중치, 문서의 토픽 가중치, 토픽의 주요 단어를 도출하는 기능을 함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코드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젠심.코포라.코히어런스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토픽의 품질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토픽의 품질을 평가하는 부분, 평가한다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면 뒤에도 다시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예측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 그러면 잘 나왔나? 네, 정확도가 80%입니다. 훌륭하군. 뭐 이렇게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픽 모델링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토픽 모델링을 마치고 뭐 논문이 됐건 프로젝트가 됐건 저희가 정리를 할 때 100만 장의 문서로부터 20개의 의미 있는 토픽을 뽑아봤더니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정말 흥미롭군. 그런데 이 토픽이 잘 나온 건가? 네. 어떻게 알지? 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의 결과가 과연 잘 나온 것인가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이 매저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 두 가지 중에 초창기에 사용되던 게 퍼플렉스티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말로는 혼란도, 어지러운 정도라고 번역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관점의 척도로는 코히어런스, 일관성이죠. 토픽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있는데 최근에는 퍼플렉스티보다는 코히어런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연구자들에 의해서 코히어런스에 기반한 다양한 척도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포라점 코히어런스 모델에서 토픽 품질을 평가하는 법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yLDA-BIS라는 이 패키지가 있어서 얘는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픽 모델링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토픽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한 10,000장의 신문 기사를 확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주 시간이 많아서 10,000장을 꼼꼼히 다 읽어봤고, 그리고 아주 기억력이 좋아서 그 10,000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아, 내가 10,000개의 문서를 살펴보니 그 중에 이러한 토픽들이 많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10,000개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설령 그 10,000장의 문서를 꼼꼼히 읽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다 읽고 나서 봤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많이 나왔던 내용이구나 라고 뽑을 만큼 그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역할을 토픽 모델링이 해주게 됩니다. 즉 굉장히 많은,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로부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뽑아주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토픽 모델링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토픽 모델링을 하고 나면 뭐 1번 토픽, 뭐 우리의 나아갈 길, 2번 토픽, 뭐 과거의 잘못, 이런 식으로 멋진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토픽 모델링을 하면 그 결과로 1번 토픽은 홍길동, 도적, 소설, 2번 토픽은 뭐가 있을까요?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 이런 식으로 토픽에 대해서 문장이나 어떤 예쁜 문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1번 토픽은 이런 단어, 2번 토픽은 이런 단어와 같이 토픽은 핵심 단어의 집합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의 결과로, 이 부분은 지금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토픽 모델링의 결과로 각 문서는 토픽 수만큼의 차원을 갖는 벡터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지금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서가 10,000개 있잖아요. 그런데 10,000개의 문서를 에서 토픽을 10개를 뽑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서 하나하나는 각각 10차원 벡터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즉 10차원 벡터로 표현된 문서 10,000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라는 건 뭐냐면 문서를 벡터로 표현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문서를 벡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문서 임베딩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문서 임베딩은 우리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주제로 다룰 내용이긴 한데, 자, 워드를 벡터로 표현하는 걸 워드 임베딩,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는 거를 문서 임베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유의 알고리즘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토픽 모델링을 하더라도 문서가 벡터로 나타나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얘도 문서 임베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미 다루었던 것 중에 그 문서 단어 행렬 있잖아요. 문서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타났다. 걔 자체도
문서를 어떻게든 벡터로 나타냈으니까 문서 임베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이죠. LSA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LDA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LSA 알고리즘이 토픽 모델링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LSA의 큰 한계점으로 인해서 LDA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물론 LSA의 응용 버전도 나오고 LDA의 또 응용 버전도 나오지만 LDA를 변형시킨 버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핵심만 살펴보면 LSA의 경우에는 행렬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행렬을 분해하는 과정, 그리고 또 차원을 축소하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얘네가 사실은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행렬을 분해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DA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인데 확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즉 문서별 토픽 분포, 그리고 토픽별 단어 분포에 대해서 확률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LSA와 LDA에 대해서 큰 특징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 내용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오늘 내용의 90%가 되겠습니다. LSA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LDA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지금은 이 부분만 다시, 토픽 모델링은 주로 LSA 알고리즘의 계열, 그리고 또 LDA 알고리즘의 계열이 이제 원류가 되는 거고, LSA는 행렬 분해와 차원 축소를 활용하는 거, LDA는 확률 모형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픽 모델링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픽과 문서가 다대다의 관계로 대응된다라는 특징 때문이에요. 자, 다대다로 대응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토픽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축구 경기장에 좌석을 뭐 띄어서 앉아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떤 토픽이냐라고, 어떤 분류냐라고 보게 되면 스포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요. 또 건강, 보건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잖아요. 해서 하나의 문서에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분포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대다로 대응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선 하나의 토픽에 여러 문서가 대응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손흥민 선수가 뭐 골을 넣은 거에 대한 토픽이다, 그러면 그 토픽을 다룬 문서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픽이 여러 문서에 대응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즉 하나의 문서가 여러 토픽에 대응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축구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안 되고 거리 두기를 해서 뭐 5칸에 한 명씩 앉아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보면, 이 뉴스는 다분히 스포츠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측면, 보건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예처럼 하나의 문서가 반드시 하나의 토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서 안에는 물론 이제 비중은 다르겠지만 이런 토픽 저런 토픽들이 하나의 문서 안에 어우러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의 토픽과도 대응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토픽은 여러 문서에 대응되고, 반대로 하나의 문서도 여러 토픽에 대응되는 그런 다대다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보게 되는데, 우선 토픽 모델링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클러스터링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은 군집화잖아요. 군집화는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게 군집화인데, 하드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와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하드 클러스터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전체 객체가 한 뭐 열 몇 개 있네요. 열 몇 개 있는데 얘네들을 유사한 애들끼리 묶었어요. 유사한 애들끼리 연두색 공 그룹으로 하나가 묶였고요. 또 하나는 파란색 육각형 그룹으로 하나가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애가 하나 들어왔어요. 새로운 애가 여기쯤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연두색으로 묶어야 될지 파란색으로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기준에서건 어떤 결과가 나오던 상관은 없는데 얘는 새로 나온 애는 연두색으로 묶이든지 파란색으로 묶이든지 반드시 한 곳으로 묶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드 클러스터링입니다. 즉 하드 클러스터링은 뭐냐 하면 모든 객체 각각에 대해서 각 객체는 하나의 군집, 즉 하나의 그룹에만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하드 클러스터링이 되겠고요.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각 객체들에 대해서 각 객체가 하나의 군집에만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 군집에도 동시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기 있는 요 객체 있잖아요. 요 객체가 초록색 군집이 되기에는 0.03만큼 가깝고 지금 자세한 개념보다는 소프트 클러스터링과 하드 클러스터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요 객체가 초록색 군집이 되기에는 0.03만큼 가깝고 파란색 군집이 되기에는 0.97만큼 가깝다. 반대로 얘는 0.97, 0.03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있는 저 중간쯤에 있는 요 애매한 애는 초록색 군집이 되기에는 0.47만큼 가깝고 또 파란색 군집이 되기에는 0.53만큼 가깝다 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군집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0.8로 주어졌어요. 0.8보다 유사도가 높으면 그 군집에 속한 걸로 인정.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0.8을 넘기는 건 파란 애밖에 없고요. 또 얘는 지금 0.8을 넘기는 건 초록밖에 없고요. 그리고 얘는 0.8을 넘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파란 군집, 얘는 연두색 군집, 얘는 아무 군집에도 속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반대 케이스를 볼까요? 군집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스레시홀드 임계값이 만약에 0.4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파란 군집에 속하고요. 얘는 연두색 군집에 속하고 얘는 양쪽 군집에 속하게 됩니다. 둘 다 0.4를 넘으니까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드 클러스터링은 각 객체가 하나의 군집에만 속해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각 객체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군집에도 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알고리즘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하드 클러스터링은 어떤 객체가 주어졌을 때 이 객체와 가장 유사한 혹은 가장 가까운 군집을 하나만 찾아서 그쪽으로 배정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어떤 군집과의 거리를 구해서 유사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스레시홀드를 넘기면은 여기저기 배정, 못 넘기면은 안 배정,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 토픽 모델링은 클러스터링의 일종이고 특히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가 반드시 하나의 토픽에만 배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의 토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토픽도 가지고 있고 저런 토픽도 가질 수 있다. 즉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